아, 아. 안녕하세요. 너무 힘드시죠? 대학생도 아니고 1시간 연달아 이렇게 수업 아닌 수업을 들으시는데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아이들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저랑 같이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로스 인문노술 대표 강사 김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중앙이대, 경희외대, 건대 논술 합격 전략입니다. 제가 이 학교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 학교들이 인서울 상위권 대학인 점도 있지만 여름 방학부터 대비해도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만한 학교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주십사 하고 가져온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우리 아이가 논술을 시작해서 불안하신 학부모님들은 오늘 제 발표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에 대한 한 가지 오해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곧 입시철이죠. 그러면 학원에 오면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왜 어둡니? 하고 물어보면 학교 정하는 걸로 엄마 아빠랑 엄청 싸웠다고 저한테 토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는 이하모를 맞춰서 경희대를 쓰고 싶은데 간혹 학부모님들 중에 냉철한 분석력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신 성적 보고 너가 무슨 경희대야, 세종대 좋은 학교지만 세종대 써, 그것도 안 돼. 그래서 학교를 지원하는 걸로 엄청 싸웠다고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아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논술 시험 난이도가 학교 서열에 비례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논술 시험 난이도는 학교 서열에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문제 유형이 상이하고요. 우리 아이가 가진 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조합으로 인해서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외대는 분류 요약을 중심으로 출제하는 학교인데 반해 건국대는 문학 해석이 어려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부모님들은 외대가 서열이 조금 있으니까 외대가 더 어렵겠지 생각하시는데 외대가 건국대보다 3배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논술 합격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학교별 문제 유형 특징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아이의 강점이 비교인지 평가인지 그러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뒤에서 얘기할 내용들 다 잊으셔도 괜찮거든요. 이거 한 가지. 그래서 논술 시험 난이도는 학교 서열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서열로만 원서 접수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너 어떤 유형의 강점이 있니?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왜 중이경 외건이냐? 왜 이 학교를 제가 추천하냐? 크게 세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최저 기준 충족이 비교적 쉽진 않지만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학교는 보시면 대부분 이합 라인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무래도 두 과목으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세 과목으로 충족하는 것보다 변수에 휘둘릴 영향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충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영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게 출제됐잖아요. 절대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변수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또한 이제 중앙대 창의형 이제 논술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창의형 전형이 신설이 됐는데 이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일반형 같은 경우에도 3합 6이지만 실상 영어 2등급까지 1등급으로 간주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3합 7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또한 최저 기준으로 인해 실제 경쟁률이 많이 하락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한국외대 입시 자료인데요. 보시면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경쟁률이 하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업과 같은 경우는 25학년도 지원 경쟁률이 33.7이었는데 실질 경쟁률 발표한 내용을 보면 6.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처럼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학교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서술이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건 경희대학교 자료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경희대 3개년 기출을 보시면 문제 발화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다른 학교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유형만 중복적으로 나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서술이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답안 구조화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 순서로 써야겠다 이걸 고민할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한 요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답을 분석하는 패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식 학습이 가능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목해 보십사 하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별로 특징과 추천 학생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꼼꼼하게 살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시문 특징과 추천 학생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의형 논술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창의형이 최저 기준은 없지만 뽑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이 없고 최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무한대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원해야 하는 학교이고요. 또 이제 전형 요소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내신 성적 환산 점수표를 보면 1등급과 8등급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즉 우리 아이가 4등급이라 하더라도 3등급 때 지원한 친구들이랑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1점 차이는 원고지 맞춤법 하나 틀리냐 마냐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앙대 지원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9등급이 아닌 이상은 학생부는 너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시문 문제 특성으로 넘어가면 이 학교는 문제 요구는 많은데 써야 하는 답안 분량이 적은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시문 개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바사 순으로 가는데 차까지 나와요. 차. 그래서 제시문이 많은데 그 제시문이 모두 문학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 제시문 보기도 싫다 하는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건국대처럼 문학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독해를 요구하는 학교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인물 파악하고 인물이 어떤 행동했고 그 행동을 어떤 이유로 했는지 정도로만 빠르게 독해하면 되는 학교여서 문학 제시문의 거부감이 비교적 낮고 그러니까 깊은 독해를 가지지 않고 얕은 독해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겨뤄볼 만한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추천 학생은 핵심 키워드 파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인데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 파악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제시문에 있는 단어를 잘 찾는 능력이 아니고 제시문은 줄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줄글을 그 줄글의 내용을 잘 포괄할 수 있는 어휘를 학생이 설정해서 제시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어휘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매칭시키는 능력이 중요한 학교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풍부한 학생들이 유리하고 또 이제 짧은 글 답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긴 글 답안 작성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비교적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은 학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화여대는 인문 1에서 영어 제시문, 인문 2에서 수리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는데요. 이때 인문 1은 인문 계열 전공을 말하고요. 인문 2는 상경 계열 전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학과 쪽으로 쓰신다면 수리 문제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다음에 제시문의 주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과가 윤리학이 아니고 현상학, 실존주의, 해체주의, 니체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의 교수님이 이화여대에선 주로 논술을 출제하세요. 그래서 사용하는 개념 자체는 친숙하지 않고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난점이 있고요. 다만 답을 분석하는 건 비교적 용이한 학교예요. 즉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은 어려운데 그걸 감안하고 계신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답이 되는 내용을 제시문 한 구석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해서 쓰는 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개념에 위축되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한 학교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천 학생은 영어 제시문 독해가 가능해야겠죠. 그다음에 수리 문제 풀이가 가능한 학생. 그다음에 이제 철학 제시문 독해의 관건은 개념 간의 관계 파악에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간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는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앞서 살펴본 대로 문제 요구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출되는 유형이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구성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유리한 학교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시문 분류 문제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제시문 분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제시문들이 다루고 있는 공통 논점을 찾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충족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학생은 당연히 평가 답안 구성에 강점이 있는 학생에게 매우 추천드리고요. 또한 이제 제시문 분류를 출제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 성균관대와 외대도 제시문 분류를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과 같이 대비하면 효율적으로 대비하기가 수월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논술 문제가 출제되는 기준은 교육 과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분류 기준들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류 문제를 자주 출제하는 학교들이랑 같이 준비하면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년 강조하는 학교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논술 실력은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하지만 인서울 기대해 보고 싶어요.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반드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8년 정도의 경력이 되는데 지금껏 봐왔던 학생들 중에서도 외대가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았고요. 합격한 학생도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학생이 어떻게 붙었지 할까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못 썼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뒷심으로 발휘해서 잘 붙을 수도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글쓰기가 애매하다면 육론수를 쓰신다면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학교입니다.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대도 이대처럼 영어 제시문이 나와요. 그래서 인문 계열의 영어 제시문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회 계열의 자료 해석 반드시 나오는데요. 그 수준이 제가 봤을 때 중3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못 풀면 사실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문학 제시문이 출제가 되는데 제시문의 길이가 짧아요. 300자에서 500자 내거든요. 보통 다른 학교 제시문은 1000자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300자에서 500자는 정말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신중한 성격이어서 제시문 조금 느리게 읽는 친구들 있죠. 강하게 추천드리는 학교입니다. 저는 외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강하게 추천드리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문 독해 속도가 느린 학생, 그 다음에 중앙대처럼 답안 분량이 적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 파악 능력이 우수한 학생에게 유리한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사실 쉬운 학교는 아닌데요. 우리 학생들 중에 소설 읽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있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과 문학 작품 분석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반이 되는 제시문에 기반해서 3가지 이상의 내용을 학생 스스로 분석해낼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 비평을 좋아하거나 소설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긴 글 읽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서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다만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와 동일하게 문제의 주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즉 1번과 2번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제시문을 독해 잘못하면 하나만 틀리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틀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꼼꼼한 독해가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 제시문 독해, 자료 해석 문제를 선호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편이고요. 간혹 남학생들 경우에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국대 문제 주제가 사회 문제,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돋보일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서열 비례해서 시험 난이도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빠른 문학 독해, 이화여대는 영어 제시문과 수리 문제, 경희대는 평가, 외대는 분류 요약, 건국대는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독해, 이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우리 아이의 성향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 수업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커리가 두 개인데요. 정규 커리와 프리미엄 커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름만 제가 거창하게 지었고요. 사실 정규 커리는 다른 학원에서 하는 수업과 동일해요. 강의식 다수를 대상으로 한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소수 정예를 중심으로 한 토론식 수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규 커리큘럼에서 7, 8월에 열리는 반은 논술 기본반인데요. 그래서 논술 기본반은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빈출되는 6가지의 유형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처음에 유형에 대한 지식을 제가 강의식으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쓰고 첨삭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남은 1시간 동안 학생들이 풀어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출 유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고 글쓰기가 비교적 익숙한 학생들, 그러니까 꼭 논술이 아니더라도 글을 써본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입니다. 이제 프리미엄 커리큘럼에서 열리는 수업은요, 논술 기본 케어반인데요. 그래서 앞서 선생님도 소수 정예반을 열었지만 저도 이제 소수 정예반을 논술 기본 케어반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는 내용은 논술 기본반과 동일하지만 특징이라고 하면 문제 요구 파악부터 개요 작성까지 저와 함께 7명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요. 글쓰기에 익숙한 친구들은 학원에 처음 와도 답안 쓰기를 무작정 시켜도 어느 정도 써내요. 근데 이제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 오잖아요. 한 처음 4주 동안은 멍 때리다가 끝나요. 그런 점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특히나 이제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도 옆에서 강사가 조금만 이제 비계 설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계단을 제공해주면 그걸 단서 삼아서 잘 사고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제공이 없기 때문에 멍 때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기본 강의하고 문제 접근 저랑 같이 하고 제시문 독해하고 개요 작성까지 저랑 같이 해요. 즉 글쓰기 이전 단계까지 전부 다 저랑 같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요 작성까지 저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 자체는 학생들이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가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미숙한 학생, 그 다음에 말하는 걸로 조금 활력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보다는 말로 사고하는 걸 편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 사고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주 전형인 학생들 있죠. 육논술 쓰는 친구들, 그래서 체계적인 케어가 필요한 학생에게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공통된 3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1:1 첨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업과 첨삭의 일관성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저는 사고를 점검하는 첨삭을 지향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학부모님들이 논술에서 표현력이 중요하신 줄 아는데 논술은 기본적으로 평가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표현보다는. 그래서 근데 이제 표현 중심으로 첨삭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표현이 주관적인 영역인데 표현만 지적받게 되면은 거칠에만 신경 쓰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표현보다는 학생의 사고, 중심 내용 파악, 그런 내용 파악적 측면에서 첨삭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또한 수준별로 과제를 부여한다는 점도 제 수업의 특징인데요. 보통 논술학원에서 자주 제시하는 숙제는 리라이팅, 학생이 풀어본 문제를 다시 쓰게 하는 숙제예요. 이게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유용한데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예쁜 글씨체 연습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도움이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는 구조 내용 분석지라는 과제를 부여해서 학교 측 모범 답안 있죠. 그래서 모범 답안에 대한 구조와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감각을 익힐 수 있게끔 하는 과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수업이 종강한 후에는 학생이 그동안 써왔던 답안에 기반해서 강약점 분석표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수업에 대한 설명은 깊이 있게 하지는 못했어요. 혹시나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추후에 집담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집담회는 6월 20일 토요일 1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